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의 시작한 김혜정입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언제나 한참 더울 때는 별로 더위를 못 느끼는데 이 더위가 수그러질 때쯤 되면 왜 더 많이 더울까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경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어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 이제 막 우리가 바깥으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또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녀의 성격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 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성격을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동작으로 표현하는 거,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 성격이 이상해요. 우리 아이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고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성격의 그런 그 표현의 양상들이나 증상들이나 또 병원에서는 그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보면 꼭 그 퍼즐 끼워 맞추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끼워 맞추다 보면 어떤 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성격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인격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성격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성격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려놓고 굉장히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히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심리, 우리가 심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 이 심리를 진단하는 것도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성격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상담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나 또 전문적인 내용들을 자칫 잘못 말하면 돌팔이도 아니고 또 어줍지 않게 전문가 흉내내는 것 같고 제가 비록 청소년 상담을 거의 20수년 이상을 했지만 거기에서 만난 아이들의 사례수는 매일 환자를 수수명 이렇게 대하시는 정신과 의사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제가 이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이 눈알 만큼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마치 제가 전문가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왔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깊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라는 거, 그리고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루는 정도에 비하면 몇 가지의 케이스다. 그래서 뭘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흔히 병원에서 쓰는 진단분류 체계를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체계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책을 보고 베낀 거라는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청소년기의 이 성격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쭉 제가 통계적인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근무하던 청소년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그리고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한, 그리고 남녀 통계를 쭉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체 소개의 총 몇 건, 이거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건수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소개의 1번이 보면은 어떤 문제냐면 대인관계예요. 이 남녀 전체를 통틀어서 대인관계 문제가 3만 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계는 대구시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작년에 3군데가 있어요. 광역센터와 수성구, 달서구 이 3군데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촉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문제를 아이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 있네요. 컴퓨터 인터넷 사용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3번째가 학업 및 진로입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1위가 뭐였냐면 학업 및 진로였어요. 최근에 이렇게 양상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가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 때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들이 왜 가족 문제를 고민을 하고 발견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참 자기 문제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도 뭐 할 텐데 가족 문제가 서열사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에요. 네, 성격 문제가 이렇게 많이 대두되었다는 건 굉장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격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유형들의 행동 문제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서 우리가 보통 성격이 쟤 성격이 왜 저 모양이냐 라고 말하는 정도는 상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고민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보통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했다시피 그 프로이드는 이제 문제가 있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가지고 일반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범주를 보통 이제 40에서 70 정도의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선이 50이라고 하면 성격에서 평균선이 50이라고 하면 문제로 올라가는 정도의 점수가 70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좀 좋아질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범위가 40까지. 그 밑으로 더 떨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내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노력을 해도 굉장히 좀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도라는 거고 위로 70점 이상의 점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마음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담이나 대화로 치료가 가능한 부분 이야기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밑으로 40, 위로 70까지의 범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환자로 취급되는 사람들은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그런 약간 증상의 범주를 편리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경증, 그 다음에 강박증, 그리고 편집증, 도착증 이렇게 나누었고 우울병 이렇게 체계를 5가지 정도로 나누었는데 그렇게 나누니까 의사가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증 안에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더 넓혀나는 것이 이제 성격장애와 또 이제 불안장애 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무려 한 20몇 가지가 됩니다. 점점점 늘어나요. 점점점 늘어나서 근데 그렇게 진단을 하는 특수한 범위들을 보면은 그 안에 다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의료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 주제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약물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사람과 심리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 또 심리치료만으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한 사람 이렇게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급성이고 증상이 심각하고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물과 심리치료를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병원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대구실을 묻힌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냐면요, 나의 어떤 진단 처방이나 의료기록을 보려면 저 안에 사인이 있어야 돼요. 개인 사생활보호법이 이제 실효가 돼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내담자를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정할 때 그 사람의 주민번호나 주소, 인적사항을 못 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컴퓨터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적발이 되면 제가 거의 엄청난 징계를 받죠. 법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시기는 지금 점점점 이 발병의 시기가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신질환은 30대 이후에 발병한다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점점점 연령이 낮아져서 10대 이전에 발병하고 물론 유소환 때 발병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정신질환이라고 자리 잡는 것은 30대 이후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 환경의 문제,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점점점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이런데 이건 그냥 남녀로 나누는 건데요. 한 가지 더 특징을 보면은 여자들이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요. 거의 3분의 2가 여자들이 더 가족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남자는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일탈이나 비행은 비슷한데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성격 문제는 누가 더 많이 고민해요? 남자들. 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성문제를 여자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더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도 누가 더 많이 고민해요? 여자들이. 왜? 여자들이 더 복잡하니까. 성격이 더 복잡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정신건강의 문제도 비슷하죠. 그런데 컴퓨터 인터넷 사용은 누가 더 많이 해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12,000건 대 6,000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훨씬 더 행동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쾌락 추구가 더 심하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제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들을 더 선호하시고 특히 대구 지역의 여성 어머님들은 아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의 문제를 더 많이 고민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이 컴퓨터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아들 문제로 전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대상별로 좀 복잡하게 제가 나눠놨는데 여기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고민이 확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는 초등학생이 대인관계, 친구관계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학생은 뭐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냐면 성적에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근로청소년도 성격에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부딪히니까 나한테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이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시기라서 이제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대인관계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다 남 탓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문제를 보면요. 중학생들은 엄청나게 인터넷 중독, 중2 특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때 대상이 중2예요. 그래서 이 통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컴퓨터를 빼고 대인관계에서 또 중2, 성격의 문제에서 보통 이제 학업 및 진로가 고등학생이 월등히 많죠? 네,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공부가 이제 드디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등하게 성격의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부터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성격의 문제는 지금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 초등학생들이 자기 성격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지난 시간에 내가 강의를 한 부분인데요. 사춘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4, 5, 6학년 청소년들이 나 왜 성격이 이렇게 지지지가 뭔지 아세요? 지랄하고. 네. 나 왜 이러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격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싶고 내가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이렇게 고민 상담을 전화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많이 갖는,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뭘 향한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죠? 네, 문제가 많다, 나빠 이렇게 해버리면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에 계신 어머님들 또 이렇게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바라보면 걔는 나쁜 아이예요. 그런데 쟤 참 다양하네. 조금 속을 썩이긴 하지만 흥미롭다. 제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싹 보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변하는가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럼 성격이 뭐지? 하는 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식탁에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하는 이 아이의 표정 보셨습니까? 굉장히 강렬하죠, 그죠? 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아이의 표정을 보면 이 표정에서 이 아이 성격이 확 보이지 않나요? 어떤 아이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즉각적이고 확 드러나죠, 그죠? 내향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다 보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외향성이라고 해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신 게 있어요. 너는 네 감정에 네 속이 변화가 얼굴에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아빠 앞에서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벌써 이 표정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고 나빠하고 싫어하고를 얼굴에다 드러나 말하기 전에 벌써 전에 표정에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디 가서 거짓말을 정말 하기가 힘들고 거짓말을 하고 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를 하려는데 우리 아버지 모르세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더니 표정이 안 드러나더라고요. 또 왜 그럴까요? 아버지도 모르시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시면 실망하실까봐 내가 그런 부분을 표현을 안 하는 거는 잘 감출 수 있어요. 왜? 나보다 누구를 더 걱정하기 때문에? 부모를 더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보다 누구를 더 걱정하냐면 부모를 더 걱정해요. 왜? 자녀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이기적이고 자기의 자체가 있는 아이들.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환경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환경은 거기에 부모도 포함되는 사실을
부모님만 모르세요. 네. 제가 더 이상 말하면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성격의 정의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일관성이 있으면서 생각 인지적이라는 것은 생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동적이라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은 뭐냐면 정서와 행동이 포함된, 그러니까 표정으로 나타내고 행동이 또 움직이는 방향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행동 양식을 성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아이들이 막 그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외박을 하고 가출을 하고 갑자기 막 급하게 술 담배를 하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어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변해요. 그럼 만약에 대학생이 돼서도 그렇게 하고 성인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안에 성격 장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사춘기 때. 그래서 제가 사춘기는 제2의 탄생기다. 부모님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어머님이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잘 자라라. 잘 먹고 잘 자라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10달을 어머니가 참아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스스로 제2의 만들어진 이 환경에서 지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큰 새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고, 그 안에서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오지 못하면 이제 평생을 살면서 자기 성격의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는요, 성격의 독특함,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행동 양식,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어떤 스타일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은요, 좀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쌍둥이 형제를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이. 그런데 성장하면서 성격이 다르고, 또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년 썩 쌍생아를 서로 다른 환경에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에 처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을 나가서 수재로 성장해서 굉장히 훌륭한 아이가 됐고, 하나는 비행 범죄청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한 환경을 보니까, 네, 좋은 가정에 입양한 아이는 좋은 부모 밑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고요. 나쁜 부모 밑에 근데 여기서 나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부모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입양할 때는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입양할 때 굉장히 엄청나게 환경을 따지거든요. 뭐 돈이 얼마 이상이 있어야 입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자기를 입양하는 부모에게 입양비를 정부에 낼 수 있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레모네이드를 팔고 있었어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부모한테 입양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돈이 $10,000인가 얼마인가가 없어서 가난해서 입양을 못하니까 얘가 레모네이드를 팔아가지고 입양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지역방송에 알려져서 거의 일주일 만에 엄청난 돈이 쓰러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되고 남은 돈은 다시 또 얘가 사회에 기부를 해요. 참
괜찮은 애예요. 그죠? 그런 거 보면 타고난 성향을 무시 못하겠죠?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거든요. 이 아이의 엄마는 얘를 두고 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얘가 타고난 유전자는 뭔가요? 그죠? 처음에는 얘가 완전히 강아지처럼 버렸다 이렇게 엄마도 생모한테 치고도 당하고 있어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사실은 아버지의 전처가 애를 데려다 키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생모가 다시 나타나서 왜냐면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하면 수급이 돼요. 양육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양육비로 생활하면서 애를 전혀 안 돌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 많습니다. 애가 굉장히 힘들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돼서 저희가 이제 부모한테 아이를 쉼터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부모가 거절을 해요. 근데 이 부모가 애랑 살지도 않아요. 네, 그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네. 수고거리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엉망진창이고 형제를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는 다른 데서 생활하면서 매달 들어오는 통장의 돈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 번씩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런 부모를 기다려요. 그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비밀로 감추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참 다양하다. 환경도 있고 유전적 특질도 있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어제, 바로 어제입니다. 한 청년이 저희 센터에 들어왔어요. 27살인 청년이에요. 이틀 전에 포항교도소에서 나와요. 갈 곳이 없고 밥을 굶었는데 자기는 지금 일을 하러 가야 되겠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밥을 줄 수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가라고 했더니 내가 막 화를 내면서 안 먹겠다.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안 먹힌다. 왜냐하면 조금 부정적인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흥분해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제 가라앉혔어요.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과자라고 받아주지 않고 기껏 안내한다는 데가 노숙자 쉼터더라. 근데 노숙자 쉼터에는 할아버지들이 많고 나이든 늙은 어른들이 많은데 자기는 교도소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도 겁이 나서 거기서 안 자겠대요. 네. 그래서 운동화 한 켤레만 사주면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노동하는데 가서 일용직으로 노동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선생님 갚아드릴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돈을 주려고 직접 주지 않고 직원을 들여서 따르려고 했더니 화가 나서 다시 왔어요. 하는 말이 선생님 사실은요 안전하는 3만원 해요. 서울시장 가면. 그런데 제가 번개시장 가서 사면 중고로 사면 10,000원 주면 사요. 나머지 돈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필요한 거 좀 사고 그러려고 제가 돈을 달라 했는데 직원이 따라오니까 왜 저를 못 믿으세요? 하고 저한테 와서 막 시집대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네가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좋은 걸 사주라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당해서 네가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시장 가서 싸우면 또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우리 직원하고 친해지라고. 그래서 내가 보내보고 사실은 네가 내일 아침에 거기 갈 차비까지 내가 돈 다 줘서 보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눈물이 불쌍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 먹고 씻고 그리고 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얘가 저한테 한 말을 제가 딱 가슴에 저는요 엄마 때문에 교도소 갔어요. 1000마디가 그거였어요.
더 이상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남은 청년이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이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청년의 성격을 딱 보니까 툭하면 흥분하고 자기를 도와주려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그런 행동으로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 할까요? 역시 전과자 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치렀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그 사람의 성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어느 요인 하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또 타고난 유전적 조건과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보기 불편하시겠지만 아이젠크라고 하는 학자가 그러는 성격의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구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특성이 이제 감정적인 것과 안정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이렇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올라갈수록 많이 흔들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정적인 성의 이 수직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 표현되는 외향적인 성향과 안으로 들어가는 내향적인 성향의 수평적 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 여기에서 감정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이 들어있는 내용들은 까다롭고 들뜨고 공격적이고 이제 흥분되고 변덕스럽거나 충동적이고 또 이렇게 굉장히 태평하고 적극적인 사람. 그런데 이 외향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축을 보면은요 사교적이고 개방적이고 일이 많고 이게 반응적으로 행동하고요 태평해요. 생기가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추구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축은 좀 굉장히 마음에 들죠? 사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항상 이렇지 않으면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내향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수동적이에요. 시켜야 일을 해요. 주의 깊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되게 평화로워 보여요. 안정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잠잠한 물결이죠. 그리고 굉장히 통제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막 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일관적으로 행동하면서 온건하고 평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라파고스 군도로 배를 타고 7년 동안 여행해서 진화론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배를 탔다는 사실은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죠. 바깥으로 나가서 항해를 7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생 동안 집 밖에서 심리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무려 쓰는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세계 각국에 있는 학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답을 받아서 그 책을 썼어요.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면 궁뎅이를 붙이고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 칠 그리고 이제 나무 작품을 만드는 현대 미술가들이 이렇게 선정된 작가인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유명해지려면 한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서 하루에 8시간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 공부나 작품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뭘로 하는 거야? 골반과 척추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어쨌거나 모자를 지키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적이고 내향적인 상황을 보면요 우울한 감정적인 사람은 또 우울하대요. 그리고 불안하고 경직되고
그리고 맑은 정신이 또 비관적인, 유보적인, 비사교적인, 그리고 조용한.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내향적인 상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적이면서 내향적인 사람은 맑은 정신의 소유자예요. 네. 그러니까 내향적이기 때문에 자기 안으로 깊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명상적인 상태가 이런 상승일 수 있어요. 조용하고 맑은 정신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성격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의 라인에 있거나 감정적이고 내향적인 라인에 있거나 내향적이고 안정적인 라인에 있거나 감정적이고 외향적인 라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의 성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난리가 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격에 문제가 생겼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의 문제를 이제 진단에 의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이제 불안장애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신체형 장애와 해리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심리 생리적 장애예요. 그리고 기분 장애, 물질난해, 이런 중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 장애, 지속적 공격형 장애, 의존적 장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성격에서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상담 사례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쓰는 용어들이고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는 현상학적인 표현이다. 현상학, 드러난다. 보여지는 대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우리는 불안장애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뭔지 모를 불안으로부터 굉장히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요인과 외부 요인이 맞닥뜨려져서 서로 상반되게 나를 쥐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쥐고 흔드는 요인이 뭐냐면 불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흔히 불안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이유를 모르면서 상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어떤 심리 상태, 정서 상태, 생각 이런 일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불안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태를 다 겪어요. 오늘 아침에 올림픽 그 메달리스트를 이야기하면은 누구죠? 아나운서 옆에서 해설위원이 하는 말이 메달을 따는 사람은 경기 전에 훨씬 더 불안 정도가 높대요.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즉 불안한 사람이 메달을 딸 확률이 더 높다. 불안한 상태라는 것은 긴장한다는 거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죠. 뭔지 모를 닥치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긴장하는 상태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은 특성 불안, 상태 불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불안들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에 활력이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심각하면 고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불안을 겪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니까 공포증. 이 공포증에는 사회공포, 광장공포, 특수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공포는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걸 힘들어하거나 고소공포증. 네. 이렇게 어두운 방, 컴컴한 공간 이런 데 못 들어가요. 전 좀 그런 거 있어요. 어렸을 때, 이게 이제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옆집 친구랑 이제 막
싸웠어요. 걔가 내 동생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걔를 막 때렸는데 걔네 엄마가 저를 화장실에 가두려고 막 끌고 간 거예요. 우리 집 화장실이 엄청 크고요. 거기 연탄광도 있고요. 막 그 구더기들 기어다니고 해서 전 정말 싫었어요. 화장실 가기 끔찍하기 싫었는데 아니 이 아줌마가 나를 화장실에 가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흥분해서 그 아줌마를 팔을 물었어요. 저는 그날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엄마한테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컴컴한 어떤 후미진 구석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 심장이 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지요. 공포는 뭐냐면 대상을 아는 거예요. 상황을 알고 제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이게 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극심한 상태를 넘어서는 게 공포와 불안이 겹치는 건데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 안에서 나의 의식 저편에서 뭔가가 밀려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게 뭔지 몰라. 이게 이제 공황장애.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포의 직면에서 극복하려고 할 때 경험하는 극도의 불안. 그래서 이거는요, 막 숨이 막히고 심장이 뛰고 온몸이 마비 상태가 와요. 이 공황장애.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들어가려다 말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온몸에 진땀이 확 나고 팔다리 힘이 쫙 빠져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서 보면 특별하게 진단받을 증상이 없어요. 몸에 나타나는 치료할 부분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과로 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범불안 장애는 만성적으로 걱정에 시달려요. 여러분 그 보험회사에서 걱정이면 보셨죠? 우리 사회는 온 천지 도처의 사건 사고라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믿고 살아요. 그죠? 네. 믿고 사는데 그거를 늘 기억하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님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병원에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크리닝을 다 했어요. 이제 전부 다 검사를 다 한 거예요. 피검사까지.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 기본이 장대하셔서 남자로 치면 장군감이세요.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진단이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내가 도저히 밥도 안 먹히고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고 소화도 안 된다. 잠도 안 온다. 왜 이럴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가면 딱 한 가지 담배 끊으세요.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범불안장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상태에서만 나타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범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어머니신데요. 평생 동안 차를 안 타요. 네.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집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특수한 분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지금 세월호 사건이나 우리 지하철 사건을 겪고 나서 그때의 기억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플래시가 터지듯이 눈앞에 확 지나가면서 온몸이 마비된다든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든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신다든지 기억력이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일부분이 사라져요.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을 겪는 것을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특이한 점이 어떠한 상처를 겪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사건을 겪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6개월 이후에 다 없어지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급성이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근데 6개월 되기 전부터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만성이다. 우리가 치료하는 건 바로 이 만성이 되지 않게
정도로 치료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왜? 우리는 6.25를 겪었고 베트남전을 겪었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전을 겪은 상위군인들이나 베트남전에서 살아서 돌아온 제대한 군인들이 이 나타내는 독특한 증상들, 그들이 거의 알코올 의존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그거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PTSD를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 PTSD는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몇 세대 전에 이미 우리 그 선조들이 겪은 그런 전쟁의 광기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이제 결과까지 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료 기술도 발달하고 전문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네, 상담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많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상담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형 장애와 해리 장애는 주로 그 신체형 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을 겪으면 그게 몸에 감각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하네요.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 그 여자의 지적장애가 있는 그 여성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욕구에 차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막 거품을 이렇게 쓰러져요. 유사 간질과 같은 발작을 일으켜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면 뇌는 멀쩡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신체형 장애라고 하고요. 그런데 신체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체화 장애는 이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갑자기 유치원을 한다든지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발달 단계에서 어떤 한 고비를 넘으려고 할 때 그 고비가 힘들면 그거를 이 심리가 약한 아이들은 몸으로 느껴요. 실제로 배가 아픕니다. 장염을 계속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기 초반에 두통에 시달리는 아이들. 네. 그게 이제 신체화 장애인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럼 얘가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특별하게 심각한 정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리장애는 성폭행 사건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 특히 이제 교통사고. 만약에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유조 트럭에 부딪혀서 밑바닥에 이제 붕 떠서 툭 떨어질 때 뇌를 다쳤어요. 그런데 그 뇌가 다치는 그 상황의 충격을 내가 기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 없죠. 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상실돼요. 그게 해리선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망각해주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기억과 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각이 잊어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상이에요. 근데 왜 감각이 그거를 계속 깨어나? PTSD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 PTSD 장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애들이 많아요라고 얘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운수사고로 많이 죽는다는 사실. 지난번에 들으셨잖아요. 우리 청소년 사망 1위가 자살, 2위가 운수사고, 3위가 암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해리성 장애는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상황들을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PTSD 환자들은 언어로 치료하기보다 운동이나 신경 감각계를
통해서 긴장 휴만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예술적 접근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통합 예술이나 드라마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이제 도구를 사용한 동물 매개 치료, 원예 치료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단 성격장애라는 건 다중인격인데요. 이제 흔히 캐릭터 중에 다중이라고 하는 캐릭터, 만화 캐릭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성격 유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관된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일관된 행동 특성을 가진 인격이 한 사람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수인격이고 소설의 제목이죠. 지키는 박사와 하이드 씨.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밖에서는 굉장히 선량한 하이드 씨로 행동하죠. 맞나요? 지키는 행동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됐잖아요. 이어서. 어쨌든 밖에서는 선량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집에 와서는 가정폭력이 있어요. 아내를 굉장히 의식을 해요.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중다인격을 가졌어도 타인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에게 문제를 안 일으키면 장애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생리적 장애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천식. 외국의 학자들이나 이 사회복지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천식을 lost mother child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가 앓는 질병이다. 애정결핍. 아주 천식은 어린아이들이 천식에 걸리면 그것은 이제 사실은 폐질환이 폐가 안 좋아서 폐가 약해서 이 아이가 감기나 독감에 걸려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사랑으로 빨리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 천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천식은 만성적 질환이고 무덤에서 죽어서 반승에 들어가도 발병을 하는 것이 천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 때 천식을 앓은 아이들은 노년기에 천식이 다시 재발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끈질긴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천식 이것이 아이들에게서 있다 하면 그 아이가 폐가 굉장히 안 좋고 기관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소아과에 오는 아이들을 조사해보니까 70~80%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더라.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 천식을 앓는 아이들의 어머니의 성향을 조사해보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감정의 표현을 못하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천식을 앓는 아이들이 어머니들끼리 자주그룹을 형성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이런 그 조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도 환경과 반응해서 더 심각하게 생기는 질환 중에 신체성 질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기분장애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우울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요 우울증, 양극성 장애, 만성기분장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이제 병원에서 쓰는 표현들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보통 여러분 우울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축 처져 있고 또 화를 잘 내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늘 기분이 나쁘고 죽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병이라는 거죠. 어떤 병이냐면 자아를 잃어버린 병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의 자기 혐오에서 자기 비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 대상이 없어. 상실된 거야. 그래서 늘 내가 안이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그 텅 빈 걸 메꾸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도박. 도박은 조금 예외고요. 주로 술에 의존을 많이 하고요. 낭비가 심해요. 사치도 많이 해요. 돈을 물수도 쓰고 성에 빠집니다. 사춘기 청소년 중에 성폭행을 경험한 여자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그 사건을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비난을 받거나 이런 그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당하면 자아가 극도로 상실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섹슈얼 어부즈라고 해서 성적 중독에 빠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나타나면 바로 성격이라고 말하는 거고 성격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난이나 유전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주로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는 경우가 이거예요. 반사회적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 근데 사실은 이제 반사회적 장애까지는 안 가고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주로 이제 품행장애. 품행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이렇게 우리가 성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인간의 품성에서 바람직한 것들이 어떤 거예요? 근면, 성실, 정지, 그다음에 예의 바름, 또 진실함, 타인을 배려함, 좋은 성격들이죠? 네. 그리고 자기를 잘 표현함, 이타심, 자기를 사랑함, 이런 것들,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을 이렇게 형성하는 여러 가지 덕성들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8품성이라고 해서 8가지 좋은 품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8가지 좋은 품성들을 갖지를 못하고 그런 품성들 반대되는 행동들을 할 거야.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고를 치고 폭력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주로 뭐예요? 행동들이죠. 그래서 품행에 문제가 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그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품행장애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이다. 그래서 이제 또 기분장애를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양극성 장애 이런 이제 조울증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도대체 우리 애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땅을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아이를 야단칩니다. 너는 왜 그러냐? 야단쳐서 되는 거 아니죠. 빨리 어딜 가야 돼요? 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동적 공격형 장애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직에 일을 해나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일을 시키면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서비스를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요구하면 여지없이 다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싹싹 빌어요. 아주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서 내가 뭔데 저 사람을 무릎까지 꿇리게 만들지?
자꾸 죄책감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유형, 고쳐지지도 않으면서 함께하는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해요. 네.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다. 빨리 멀리 달아나고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힘들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성이 결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성취 욕구는 타인을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수동적 공격 경로로 와요. 아예 대놓고 공격을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라도 드는데 교묘하게 뒤집어 엎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으면 다 속습니다. 특히 누가 속느냐면 담임이 속습니다. 왜? 담임한테 너무 잘하거든요. 담임한테만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괴롭히는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렇게 공격을 안 합니다. 주로 말로 공격을 해요. 끔찍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근데 이제 이 아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다 몰라요. 어머니도 몰라요. 아니 애들이 우리 애가 그렇게 못됐다고 하는데 우리 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학교 선생님도 예뻐하시고 웃긴다. 부모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전화가 와서 선생님 우리 애가 그랬는데 선생님 때문에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애를 괴롭힙니까? 다른 애들이 우리 애를 싫어하는 거지 우리 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애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예. 난 우리 애 믿어요. 이러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인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과보, 과잉 통제, 과잉 애착.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격으로 만들고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성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성격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격으로 그러면 걔들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가? 어머니보다도 당사자가 더 힘들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렇게 성격에 문제가 일어난 아이들의 케이스 중에 조금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진 아이를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워낙 독특한 성격이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얘가 발병을 하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성격이 되게 되었냐면 엄마 아빠 부부관계에 있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분 다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타인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바깥 생활에만 노력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는 특히 이제 이 아이를 가지고 태어날 때 산후 우울증을 겪으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키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물질적으로 다 충족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거의 밤 11시까지 학원으로 아이를 뺑뺑이를 돌려야 돼요. 드디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를. 그리고 끔찍하게 동생을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동생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질투다. 네. 그래서 이 성격은 특징적으로 질투가 심해요. 네. 뭐냐면 편집적 인격장애인데요. 네.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대요? 때렸어요. 대략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화가 나서 분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이를 혼내주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분풀이입니다. 왜? 내 자식이 저런 행동하는 거 도저히 난 용납할 수 없어. 이럴 때 내 자식이란 무슨 뜻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구성물이고 나의 투자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복날 못 팔듯이 판다고 아주 실컷 두들겨 패고서는 미안하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하고 너가 그렇게 생겨먹었고 너 같은 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라는 말을 주기적으로 아이한테 한 거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인격이 형성이 되었냐면 나 같은 존재는 없어져야 돼. 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래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증상을 드러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내가 자살 소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푸스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SOS를 보내셔서 제가 이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만나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만났고 아버님의 뼈아픈 후회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후회하시고 내 잘못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굉장히 많이 후회하시고 두 분이 심리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조건을 내걸었냐면 내가 상담받을 이유는 없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거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바뀔게.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내 앞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 X, Y, Z들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와서 부모를 X, Y라고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욕을 하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상담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치료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된 이유도 이미 정신과 약물도 먹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니까 학교도 못 다니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가 사고를 칠 때는 상담을 받으러 안 왔었는데요.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통보를 시키니까 그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왜? 내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는 집안의 수치니까. 누구를 먼저 걱정해요? 부모가 자기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미숙한 인격이 아이로 하여금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제가 이 부모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모님들조차도 역시 힘든 과정에서 성장하셨겠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성격 자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기대에만 부응을 해서 자기를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 분 다 불쌍하시고 정말 마음이 아픈 분들인데 그로 인해서 자녀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왜?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면요. 선생님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를 사람 취급을 합니다. 저를 부를 때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얼굴 딱 보면 야 마 너 오늘 또 사고 쳤지? 첫마디가 그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너를 부를 때 첫마디가 야마라고 하니까 첫마디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네가 정말 화가 치밀었겠다. 이게 공감입니다. 응? 공감해주면서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선생님도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해주려고 그래
네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하니까 선생님 됐고요. 하지 마세요. 나는 선생님 말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 듣기만 하세요. 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담자가 무언을 시도하려는 그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려요. 상담자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마. 당신은 그냥 얘기를 듣는 오퍼레이터야. 기록만, 그것도 기록도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딱 상담실에 들어와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녹음돼요? 아니, 녹음 안 돼. CCTV 있어요? 아니, 없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감시 카메라 달아놨을 텐데. 아니야. 우리 집에는 감시 카메라 있어요. 그 내 동생이 스파이예요.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뭐 먹고 뭐 했는지 다 알아. 심지어 내 머릿속까지 뻔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아버지. 정말 그 인간 눈을 개월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어나서 상담실에 의자 뒤집어서 다 확인하고요. 테이블 다 뒤집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벽 다 만져보고 일어나다가 30분 걸렸어요. 매번 올 때마다 그 행동을 했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내가 그 아이를 상담할 수 있는 거라고 유일하게, 그래. 반응도 못해. 어떨 때는 가만히 계세요. 반응도 못하겠어요. 누가 그런 아이를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은 말 그대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자살 시도를 안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왔을 때는 살아야 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왜 나를 죽게 안 놔두느냐.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러고 상담을 하고 왔어요. 나를 죽게 도와줄 수 있느냐.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나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가 얘기를 해주면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게. 나한테도 기회를 좀 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이 왜 자기가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였습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담 기법을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변증법적 인지상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게 말 안 하고 그러면 분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냐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고 그 다음에 나는 사라지는 거야. 바꾸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나여야 한다. 존재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나를 싫어한다 하는 게 이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싫으면 자기를 그토록 제로화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토록 제로화시키고 싶은 그 감정도 공감하면 안 돼요.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상담하는 아이를 하고, 네, 상담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이 아이가 달라져서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적이 없다는 아이였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거의 종료하는 무렵에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먹을만 하네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보니까 다 지들 신경 쓰느라고 나한테 관심이 없네요. 저렇게 관심 없어지면 고맙죠. 그러면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실제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단다 하는 말을 오케이 한 것이 이제 그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계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 넌 존재 가치가 없어 라는 것을 전적으로 긍정해 주니까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내기가 저도 정말 힘들었고요. 정말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워요. 우리가 부정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긍정이라는 용어를 쓸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배우게 됐습니다. 긍정이란
좋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바닥까지 나쁜 것이라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주는 게 긍정이에요. 제가 그 개념을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상담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소중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 성격이 조금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한테 욕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쓰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상담을 끝까지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가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자기 당위성, 자기 원칙, 자기 신념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겁니다. 프로이드의 아주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두 가지만 있으면 산다. 사랑과 일이다. 일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얘가 잘 된다면 나중에 사랑도 한번 슬슬 용기를 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종료하는 이유가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상담하라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저항이에요. 더 크게 변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마 이제 그것까지 내가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지가 판단할 때는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나를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그렇게 해서 학교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주기로 드디어 통합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평생 어떤 성격으로 살아야 되냐면 남을 의심하지만 그것이 자기 안팎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자기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그리고 적절히 타인을 외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살겠죠. 네.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전에는 제가 드러나는 행동들만 보고 성격이 저렇구나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상담의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사람은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준 것이 다다.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말할 권리가 없다. 이것이 저의 상담에 대한 인간관입니다. 이렇게 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가 아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달라지게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청소년 성격 상담이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